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이 304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목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오늘 행사의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실제 목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단어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당시 텍 샘플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80년대, 9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 르네상스에 대한 이 종교사회학자 텍 샘플의 진단에 의하면요, 당시 그 구도자 교회들은 미국인 중에서 특별히 문화적인 중도파, 우파, 이분은 문화 중도파, 문화 우파, 문화 좌파, 뭐 여기서 좌우란 말은 무슨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말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감성적인 취향을 말해요. 근데 주로 문화 중도파, 우파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다는 말을 해요. 그걸 쭉 진단과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 개를 또 더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한쪽의 라이프 스타일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어필을 했지만 다른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접근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목회와 선교에서 굉장히 크게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간단히 정의하면은 한 세대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가치, 취향, 그리고 표현 방식, 양식, 그리고 사회 윤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우리가 세대 연구도 많이 하는데 지금도 3040 세대를 보잖아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한 세대 안에서도, 동일 세대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게 보는 이 중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이 삶에 있어서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구분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됩니다. 이 3040 세대의 좀 특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 안 보고요, 이건 이화대학교의 최세별 교수님이란 분이 우리나라의 세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30대와 40대, 약간 이분이 이제 연구한 게 2016년, 17년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날 수가 있어요. 이 30대와 40대 몇 가지 특징들을 쭉 구분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줄 친 게 있죠? 밑줄 친 거 보면은 40대들은 지금 당연한 것들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한 40대 정도에서부터 현재 30대, 20대, 심지어는 10대까지 내려가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비슷한 문화적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로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3040의 라이프 스타일이 앞선 세대와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고요.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목회에 반영된다면 굉장히 목회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용 모델을 세울 것인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이 304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40대서부터 지금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부터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요, 다음 세대들과 공감을 잘한다고 그래요. 참 불행히도 저는 이제 50대인데 40대부터가 훨씬 더 젊은 세대하고 굉장히 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도 많은 비슷한 점이 있대요. 그래서 young 40, 젊은 40대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ex-teens. 자,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 여러분 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1990년대쯤에 한국 사회에서 신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X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40대는 우리 10대, 20대 보기에는 완전히 뭐 아재들이고 꼰대들 같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하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분들이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3040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연구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040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 연구를 보면요,
제가 거의 한 20년쯤에 2000년대 초반에 이 라이프 스타일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때 저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관심 가졌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그 라이프 스타일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상은 연구 대상에도 안 들어갔어요. 10대부터 한 50대까지. 그 당시에는 50대면 정말 막 늙은 세를 봤어요. 굉장히 아주 고리타분한 세대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50대 후반 가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10대부터 한 50대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분류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크게 한 5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보보스, 제가 좀 더 용어 설명드릴게요. 공동체적 개방형,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은 물질 신봉건형이 있죠. 예, 그리고 현실 동조형, 전통적 보수형, 이 5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개인주의 보보스, 공동체적 개방성 2개만 제가 큰 글씨로 갖다 놓은 이유는 이게 그 당시에 10대와 20대에게서 아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윗세대, 당시에 30대, 40대, 50대에선 잘 안 나타나고 10대, 20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주의 보보수 유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0년 전쯤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이거를 쭉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요. 거의 20년 지났잖아요, 지금요. 이 당시보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또 어떤 인문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에 모정인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요. 또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무슨 양적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분 자신이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히피가 있고 보보가 있고 힙스터가 있고 노마드가 있어요. 자, 용어들이 좀 되게 어렵고 헷갈리는데 우리 딱 2가지만 봅시다. 히피와 보보예요. 히피와 보보. 자, 히피란 말 많이 들었죠, 우리? 히피. 히피는 굉장히 전원을 즐기고 생태적 삶을 좋아하고 공동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피들은 뭔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죠? 공동체적 개방형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근데 보보는 앞에도 개인주의 보보스 나왔죠. 보보스 하면 복수고요. 그냥 단수 쓰면 보보예요. 보보란 말은 뭐냐? 부르조아의 BO 하고요. 네, 보헤미안의 BO. 이 2가지를 합쳐서 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조아는 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보헤미안은 누구예요? 보헤미아는 저 체코슬로바키아 쪽에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비롯된 굉장히 자유롭고 방랑적 기질이 있는 그런 예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 2가지가 합쳐진 게 보보예요. 보보.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물질도 중요해요.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개발, 자기 커리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신 뭐가 또 중요해요? 자유로워야 돼요. 누구한테 간섭받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구속되면 안 돼요. 이게 보보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더 말하는 히피들은 조금 공동체를 중시하는데 이 공동체가 집단주의는 아닙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격의 없이 어울리고 같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히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대, 40대에게서 가장 많은 라이프 스타일은 히피 유형과 보보 유형이다. 오늘 아주 첨단 용어를 쓰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브 잡스가 요 히피에서 보보로 넘어간 사람이라고 하죠. 원래 그 사람 젊을 때는 막 맨발로 샌프란시스코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히피 스타일로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애플사를 맡고 기업을 일구면서는 보보 유형이 된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정신과 또한 그 현실적으로 아주 물질을 제대로 추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보보 유형이죠. 자, 여러분, 히피와 보보 유형. 이 2가지 유형이 3040에서 굉장히 저는 아주 지배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세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2 중에 조금 40대 쪽으로 하면 조금 이 히피 유형이 좀 많은 것 같고요.
30대로 가면 보보요. 근데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힙스터 노마드는 조금 더 제가 보면 10대, 20대로 가면은 요 유형들이 많아요. 힙스터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것도 역시 자유롭게 거기도 역시 간섭받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노마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뭐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요즘은 포트폴리오 워커라고 그러죠. 특별히 고정된 장소에 있지 않고 자기 그냥 뭐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노마드라고 그러죠. 이 힙스터 노마드는 좀 10대, 20대 좀 많고, 이 3040에서는 히피와 보보 스타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3040에서 그러면 가장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한 5가지를 저는 뽑아봤습니다. 5가지 이들을 이해하는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취향 정체성이에요. 취향, 자기의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나의 선호, 이걸 가지고 서로 같이 모이고 그게 나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취향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과 자유가 증대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예, 우리 벌써 저 같은 50대 이상의 세대는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그거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우린 그걸 외우고 각인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90년대에 폐지됐어요. 94년도가 95년도에 국민교육 헌장이 폐지됐죠. 그러니까 벌써 이 40대 세대면요, 그거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낯선 세대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태어났어요? 이들은 자기의 개성, 나의 자아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들이 이제 젊은 시기를 보내는 90년대가, 40대부터 젊은 시기를 보내는 90년대 보면요,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개성이 중요해져요. 남다른 자기만의 취향이 굉장히 존중되는 시대가 이때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취향,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평적 문화입니다. 자, 3040은 이미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고 탈권위주의 시대가 된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평적 문화에 익숙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들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붙인 용어인데, 신가족주의라는 거예요. 신가족주의. 우리는 항상 가족주의는 늘 있어요. 가족은 늘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날 가족주의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까? 축소된 소속감이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 개의 소속감이 있었어요. 물론 가족도 있지만 가족은 더 큰 집안의 소속감이 있었죠.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연줄이 뭡니까?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40부터는요, 이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신 곳에서, 자라신 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얼마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저보다 젊은 사람들 가면요, 거의 그런 지역에서, 한 지역에 성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약해지죠. 혈연도 가족들이 다 동시에 해체되면서 약해지죠. 학연 가지고 너무 들먹이면 그것도 또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연줄이 약해지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남은 게 가족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물론 핵가족화 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핵가족이라는 형태가 있었지만 옆에 우리 그도 가족들이 또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늘 또 어르신들하고 친척들하고 교류하며 지내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다 끊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나의 터전이 이 함께 사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굉장히 절박해요. 나의 유일한, 내가 보호해야 할 곳이고 나의 유일한 터전이 됐어요. 그래서 신가족주의가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서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인데, 전통적인 소속감, 연결,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자신이 속했던 곳들이 다 없어지면서, 동시에 이게 뭐가 떠오르냐,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느냐, 인생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없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그리고 내가 어느 집안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가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설명해주고 나의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상실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우린 다 이야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애국심도 있었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삶의 중요한 가치관도 가졌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낼 것인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서사를 찾게 됩니다. 기존의 권위와 전통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 서사는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적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3040 세대는 그들이 성장기에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88 올림픽 있었죠? 그 다음에 한국이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죠? 세계화라고 하는 열풍이 일어났죠? 이런 계속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약소국이다 이런 의식이 많이 약해졌다. 이게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연대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행 자유화되고 유학도 많이 가고 이러면서 글로벌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의식 굉장히 강하고요.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5060 세대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한다면은 3040은 사회 중심적 이 사고를 한다. 이 신앙과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더 큰 세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다섯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목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40 목회 사례로 한 32개 교회에 이렇게 목회와 신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또 인터넷 매체에 이 3040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 사례가 실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다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다섯 가지 이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가 반영된 이 목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 사역이에요. 자, 3040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독립적 사역, 이 3040만의 자기만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그 공간을 인정해주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평 참여적인 교회 문화. 아까 말했죠. 수평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시 이걸 원하고요. 근데 가족 친화적 사역. 네 번째는 이제 양육과 제자도인데, 양육과 제자도가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3040 세대에서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앙의 공공성. 이 다섯 가지가 앞에 라이프 스타일 다섯 가지 키워드와 연결돼서 우리 목회에서 3040 세대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할 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독립적 사역입니다. 자, 3040 세대를 잘하는,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 보니까요. 이들만의 아까 취향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들만의 공간, 이들만의 모임, 이들만의 사역 모델을 제공해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40 부서를 처음에 만들죠. 처음에 아예 3040 소모임이 시작돼요. 3040만에. 구역에서 항상 뭐 지역별로 구역을 하다가 3040만의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040 소모임이 시작돼요. 그럼 그게 3040 부서가 돼요. 나중에 3040 공동체가 더 크게 형성이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장, 3040 목장이라고 하죠. 하면 3040 아예 교구가 생겨요. 교구를 아예 3040만 따로 만들어줘요. 그러다 3040만을 위한 예배가 시작돼요. 아예 3040 전담 목회자가 따로 배치가 돼요. 혹은 3040 사역을 주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3040만의 이 사역, 독립된 사역을 제공해주고 허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옹호하거나 먼저 이게 좋다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요. 현상을 제가 지금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40은 왜 따로 필요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만의 공간을, 이만의 독립적인 사역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040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이분들은 굉장히 양육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5060은 좀 봉사 중심이었는데 3040은 양육 중심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3040에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뭐 로덴나무 예배라는 뭐 이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혹은 브릿지 3040. 3040 사역 잘하는 교회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브릿지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까 허리 세대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리고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브릿지 세대라고 하죠. 예,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좀 더 아동,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3040이죠. 자, 이 브릿지라는 단어 참 많이 써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3040 사역하는 그 사역 부서들 이름 보면요. 뭐,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뭐, 어메이징 터치, 러브 스케치, 킨더랜드, 뭐, 아가페 다락방. 이런 용어 들으시면 뭡니까? 전통적으로 쓰는 교회 쓰는 용어들이 아니죠. 부서나 사역 이름들이 아니죠. 뭐, 영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마치 옛날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브랜드가 바뀌기 시작할 때 외국어로 된 아파트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뭐 힐스테이트, 뭐 이스트 팰리스. 그럴 때 그게 뭐 시부모님들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이름 썼다고 했는데, 지금 3040 세대의 사역 용어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우리 기성세대 들 때는 현란해 보이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를 바꾸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새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윌러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는 목회 사역을 위해 첫 번째 조언이 언어를 바꿔라. 기존의 언어를 쓰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자, 이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런 독립적 사역을 하고 이들의 그 세대 문화의 감성에 맞는 그런 언어들을 개발하면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게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좀 성찰할 지점이 있어요. 3040만을 위한 그런 사역, 독립된 사역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그들만을 위한 모임을 따로 만들어준 것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자칫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40과 다른 교회 전체 회중과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서로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래 중요하게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3040이 그들만의 사역을 인정해주면서도 존중해주면서도 교회 전체와 같이 연결되고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3040의 세대의 대표적인 사역 모델 양상은 가족 친화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학교 부서들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요, 이 3040 교구와 가정사역 또는 주일학교 사역이 같이 한 사역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사역자들이 서로 협의한다든지, 서로 같은 사역자가 아니면 3040과 교회학교를 같이 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3040 사역과 교회학교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040 세대가 사실 가정을 이루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정에 많이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세대가 3040이죠. 그래서 3040 세대의 가장 큰 관심은 가족과 직장이에요. 가정과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3040 세대의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은 이제 가정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게 주차장 유모차 특기라고 했는데, 주차장 누구한테 보통 교회에서 제공합니까? 새신자나 노인분들. 그죠? 근데 이 어떤 교회는요, 이 주차장을 새신자 노인이 아니라 3040 세대에게 주차장을, 가장 교회에 가까운, 본당과 가까운 주차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기들 안고 오잖아요,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와야 되는데, 아기들 안고 멀리 차를 못 대거나 멀리 차를 대면 너무 교회 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거리가.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 가까운 좋은 자리를 3040 세대에게 주는 교회도 있어요. 또는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늘 아기 학교를 하는데, 아기 학교에서 봉사자들, 청년들이 그 아기 학교에 참석하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져오면은 먼저 그 입구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가서 그 유모차를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고 사소한 거지만 이 교회가 3040 세대의 당시 가정과 함께하는
그 짐을 같이 들어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또는 이 3040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라는 교회인데 3040 성경학교. 이 주일학교만, 어린이 성경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시니어 성경학교도 생기고 있는데 3040 성경학교. 이건 양육의 문제이기도 하죠. 3040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혹은 이제 광주에 있는 다일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오픈하우스와 백투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픈하우스는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어떠한 선생님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돌볼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행사가 오픈하우스 행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투스쿨, 아이들이 학기 시작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서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하는 게 백투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녀에 관심이 많은 3040 세대에 그 관심과 그 필요에 동행한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은 가족 주기 사역, 가족의 이 주기가 있잖아요. 아이들 성장에 따른 가족 주기에 맞춰서 사역을 만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성문교회라는 교회는 이 홀리 웨이브, 홀리 브릿지, 홀리 그레이스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리 웨이브는 뭐 같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이 미취학 아동들, 이 막 물결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막 지금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막 물결이 막 거세게 지금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홀리 웨이브로, 거룩한 이 파도로, 물결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리 브릿지, 이건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다리를 놓아주자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은 홀리 그레이스, 이건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시대죠. 이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은. 그래서 홀리 웨이브, 홀리 브릿지, 홀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걸로 가족 주기에 따른 이 사역을 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040 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친화적 사역인데, 여기도 우리가 성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3040 세대에서도 굉장히 비혼 가정들이 많아요. 1인 가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칫하면 너무 혈연 가족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또 소외될 수가 있죠.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수평 참여적 교회 문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평 참여적 교회 문화는 이 3040 세대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이들은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자기들과 공감해주고 이 3040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회 문화, 교회 가버넌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3040 세대의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서 울산에 있는 다원 공동체 교회라는 이 교회는 원래 가정교회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목장 사역을 전체 교회에 보편화시키면서 이 가정교회 구조, 목장 사역을 하면은 모든 그 교회에서 3040 세대들이 동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걸 통해 3040의 좀 더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요. 아예 구체적으로는 그 관악구에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이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이 3040 혹은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직제, 직분, 연령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심의 사역으로 이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요 결정에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의 운영당회가 있어요. 그 운영당회 구성은 연령별 남녀 동수로 하는 거예요. 20대까지는 좀 약간 자기들끼리의 그 교제를 해야 되니까 제외시키지만 30대부터 뭐 60대까지 연령별, 각 세대별, 연령별 남녀 동수로 운영당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이 3040들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 헌신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단순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군포 사랑받는 교회는요, 그 교회 표어가 덜 종교적이며
더 예수를 닮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3040 세대들이 좀 더 이 복음적인 양육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성찰할 점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수평적 구조, 교회 민주주의가 곧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또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권위와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장 진정한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거든요. 우리가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을 하려면 위해서는 이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40의 취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견만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은 아니죠. 이들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섬김을 배워야 되고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양육과 제자도입니다. 자, 아무리 3040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우리가 고려한다 할지라도 복음적 양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들을 위한 사역의 목표는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인생과 세계의 새로운 서사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어떤 진정한 자기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신앙 성장을 갈망하는 그룹입니다. 대신 이들이 원하는 양육은요, 우리가 양육은 늘 교회에서 하던 거잖아요. 근데 수동적 경청이 아니라 실존적 탐구다 그랬어요. 내 삶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생활, 나의 인간관계, 나의 앞으로의 직장생활, 나의 일터에서의 삶을 위해서 신앙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45 성경학교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다음에 연속 강해 설교라든지 혹은 파노라마 교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3040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들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040은 단순히 양육 프로그램을 던져놓고 거기에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 프로세스를 관찰해주고 그 프로세스를 함께 동행해주고 조언해주고 그걸 점검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의 영성훈련, 신앙교육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용인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는 이 3040 사역을 통해서 프로세스 중심의 양육을 강조합니다. 혹은 인천에 있는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 40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3040 중심의 목회를 하시면서도요, 이 선교도 강조하시고 또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사실 3040 세대는 뭔가 건축헌금 뭐 이러면 또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건축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너희들의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건축헌금을 통해서 이것 또한 제자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더욱더 고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040 세대를 위한 양육과 제자도를 자칫하면 우리가 3040 세대를 위한 양육과 제자도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마치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가정사역이나 양육사역을 큰 교회 인적, 물적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에는 푸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께서 3040 사역을 하시면서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집밥을 제공하라 그래요. 큰 교회들 프로그램 따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목회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그들에게 적실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와 성장이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육을 위해서는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양육을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 이런 말 합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신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신학자란 건 저처럼 신학 강의를 업으로 삼는 교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부단한 자기 연구와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기성세대는 교회 관심이라면 3040은 사회적 관심이 높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탈교회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위기 의식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 가나안 성도. 3040 세대도 굉장히 가나안 성도가 많고 탈교회 현상이 많은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가 뭐 대충 그거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이들은 그럼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원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볼 때,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착한 교회 프로젝트라 해서 푸른 나무 교회, 푸른 사랑의 교회는 착한 교회 프로젝트라 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빈집을 고쳐주는 것, 헌집 고쳐주는 사역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하면서 인문학 카페에서 원더 카페라고 해서 광주 다일교회는 원더 카페라고 해서 상생, 협력, 평화라는 가치를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카페를 해요. 그래서 그건 불신자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사역도 하죠. 그리고 혹은 다문화 사역에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죠.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걷기 이런 거를 교회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동네를 걸으면서 플로깅이라고 하죠. 이 쓰레기도 줍고 같이 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함께 또 모금도 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기부도 하는 교회를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강동구에 있는 낮은 자리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한몸살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해요. 한몸살이 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질에 우리가 막 종이 되고 종속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모니즘, 자본주의, 이 만몬주의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보자 해서 이 교회는요 12조를 걷어요. 11조가 아니라 12조를 걷어요. 그 대신 12조를 내려면 내가 그만큼 내 돈을 아껴야겠죠. 검소하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을 돕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가 함께 청년 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작은 융자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또 3040 세대가 그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성찰할 게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지역사회의 신앙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구원받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이웃들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변혁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공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몇몇 교회들의 예를 보여줬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제가 소개한 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3040 사역에 위해서 우리가 좀 한번 명심해야 할 것들은 5가지 한번 또 제가 추려봤습니다. 먼저 3040 세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교회 문화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자, 문화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5가지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를 얘기했죠. 두 번째로 변화하는 문화지만 우리는 불변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문화는 늘 바뀝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변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제자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의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그 일터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의미 있게 다가올까?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자기훈련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목회자 자신이 이 3040 세대를 위해서 부단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역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개척교회들. 목회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3040 세대를 위한 신학적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빅교회라 우리 3040 CTS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 이종필 목사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니까
이 성함을 다 거명하면요,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시면서 신학, 인문학, 그리고 이 성경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도 추천서를 써서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터에 대해서 계속 통찰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3040 세대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라. 우리가 뭐 가정사역도 중요하다, 공공사역도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랑 교제하는 오산에 있는 그 하늘땅 교회라는 그 이지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 교회에 처음 시작된 그 교회를 시작시키는 중요한 사람들이 3040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처음부터 그분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인근 초등학교에서 자기 아들의 친구들과 축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쳐주고 아이들 좀 이렇게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끝나고는 아이들과 떡볶이 먹고 아이들 같이 교제를 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린 거예요. 아이들 모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분이 같이 아이들에게 서양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어떤 자기 아이들 친구의 아빠가 자기 아이들까지 다 봐주면서 놀아주고 뭐 이렇게 애들과 함께 교제한다니까 엄마들이 너무 고마워서 간식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와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다 그분 교회에 서서히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3040 엄마들, 그 엄마들이 또 나중에 아빠들을 또 교회에 데려왔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데 거창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분은 판교에는 심플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그 목사님이 제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분도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냐? 그분 교회도 그냥 처음에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내분의 친구분이 이혼을 해서 굉장히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분을 돌봐주고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로해주다가 그분이 비슷한 처지에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또 다른 자기 친척 누구 또 교회 떠난 남자애를 또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학생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교회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같이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공동의 하나의 비전을 가진 게 교육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그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교육사역에 같이 공동 비전을 갖고 이분들이 지금은 대안학교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3040들이 함께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큰 프로그램들 잘 갖춰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3040 세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여전히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3040 세대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엄격한 양육과 제자도를 추구했던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3040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이곳에서 채운다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진실된 신앙을 갖고 훈련받고 서로의 아픔을 나눠주고 들어주는, 섬기는 공동체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